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3부 코너 경제 끌어올려 시간입니다. SBS 김혜민 기자 그리고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도 또 많은데 일단 제일 먼저 좀 부자들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아주 부자와 큰 부자가 만났다. 머스크랑 이재용이 만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얼마 전에 나온 내용인데요. 사실 그동안 이재용 회장이 미국으로 출장을 갔었죠. 지금은 돌아온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난 10일 날 이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를 만났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두 수장이 별도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처음이에요? 네. 사실 세계 전기차 부동의 점유율 1위는 테슬라죠. 지금 16.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자동차에서 자율주행 칩을 테슬라가 직접 설계를 하는데 이때 파운드리 업체와 협력을 잘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걸 갖고 있고요. 둘은 당연히 이 테슬라의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파운드리 1위 업체는 TSMC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둘이 만난 걸 보면 테슬라와 삼성이 앞으로 손을 잡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 삼성은 딱 반도체 이슈만 가지고 협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디스플레이 이런 건 없나요? 있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이제 삼성이 갖고 있는데 실제 그 지난 16년이었죠. 테슬라 3부터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단 말이죠. LG 디스플레이는 김남국 의원이 투자했던 네. 그래서 이제 기기를 납품해서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기술력에서 굉장히 월등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페라리, BMW, 현대차 이게 올 LED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으로는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두 분이 만났어요. 그럼 분명히 디스플레이 얘기도 나왔을 거라 보고 그다음에 저는 삼성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문샷이에요. 문샷. 문샷이 뭐냐면 이게 달나라로 쏘아 올린다 이런 얘기인데 그냥 혁신의 이미지 이런 걸 이제 문샷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신문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는 말 아니고 그래서 문샷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삼성에서도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좀 반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뭐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어두운 소식으로 좀 가보죠. 네, 그 루나테라 관련해가지고 권도영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앞서 권도영 씨가요. 측근인 차이코퍼레이션 한창준 씨와 지난 3월에 체포가 됐습니다. 거기가 바로 발칸반도에 있는 몬테네그로. 네, 맞습니다. 거기서 체포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당시에 코스타리카 여권을 이용해서 출국하려다가 이게 위조된 혐의로 체포가 된 겁니다. 근데 최근에 열린 재판에서 보석금으로 4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요. 이게 한 5억 8천만 원 가량 되거든요. 이 정도의 보석금을 내고 나 나오고 싶다 하면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위조 여권만 가지고 재판 받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몬테네그로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5억 8천씩 내야 돼요? 네. 하지만 청구 하루 만에 법원이 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공문서 위조 혐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소 징역형의 최소 형량이 3개월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계속 구속이 돼 있으면 3개월을 채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을 법원이 참고를 한 거죠. 하지만 지정된 아파트를 벗어날 수가 없고요. 탈출하거나 감독 조치를 어기면 이 보석금은 몰수가 됩니다. 네, 그 이상한 TMI가 있더라고요. 그 변호사와 뭐 사실혼 관계인 뭐 동거인의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낼 것이다. 이런 거 누가 취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5억 8천을 한 대표랑 권 대표 둘 다 각자 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은 어디서 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제 한 650억 원 정도 코인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근데 이게 지갑이죠. 권대용 대표가. 권 대표가 이제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동원할 수 있는 게 한 300억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시장에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하드월렛에 가지고 있거든요. USB로 따로 꽂는 경우. 따로죠. 그 암호키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 USB가 그래서 지금 외신 같은 거는 외국 커뮤니티 안에서는 권도영 대표의 그 중요 부위에 그
그게 아, 숨겨져 네. 있다. 네. 아 진짜 이게 진짜 외국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지금 엑스레이 사진 보면서 이게 막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가능성 있다 이러면서 권도영 대표의 그 중요 부위에 이게 숨겨져 있다 하드월렛이 네. 이러면서 찾아야 된다 이거.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귀에다 넣나 보죠. 이렇게. 아, 그런가요? 네. 중요 부위가 어딘지 말씀 네.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간에 근데 이제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사이에 돈이 움직였단 말이죠. 이 지갑에서. 네. 그래서 이거 공범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 공범이 한국에 있을 것이고. 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검찰에서 추적할 수 있겠느냐? 그럼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권한 밖에 있는 나라에서 이게 거래소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바이낸스입니다. 중개 네. 바이낸스 쪽에서. 그러면 뭐 검찰에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뭐 찾아낼 수 없을 거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지배적인 판단입니다. 사실 코인에 대해서 저는 뭐 긍정 부정 얘기하면 지금 좀 불편부당하긴 한데 이 암흑 마켓이랄까요? 네. 그런 것 때문에라도 늘 수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늘 하는데 근데 이게 범죄 수익일 수도 있는데 이걸 지금 인출하게 되면 또 한국 법에서는 범죄 수익 은닉이나 뭐 처분 관련해 가지고 처벌받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한국에 이제 그러면 이제 어쨌든 몬테네그로에서 조만간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송환될지 미국으로 송환될지 그것도 지금 알 수가 없는데 네. 지금 그쪽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무죄다라고 확신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지 변호를 맡고 있는 현지 변호사가 있습니다. 브랑코 안젤리치 변호사인데요.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 나라 몬테네그로. 몬테네그로. 사람으로. 네. 그 현지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의뢰인들은 다른 나라 법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나 미국을 말하겠죠. 여기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한다. 그리고 해당 절차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이걸 작년에 취재를 조금 했었는데 네. 권도영 씨의 사건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는 사기를 친 게 아니고 정당하게 투자를 받은 거다. 그래서 뭐 투자하다 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거다. 하지만 작년부터 권 씨가 이 한국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김앤장을 선임했습니다. 네. 뭐 이건 기사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 검찰이 확인한 결과 이 싱가포르 테라폼 랩스 본사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수십억 원을 송금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기가 이 한국에서 최대 법률사무소를 선임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자신감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콜드 월렛을 김앤장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예, 실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 시장, 그러니까 가상 시장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태고,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김남국 의원 이 네.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요번에 이제는 김남국 의원 얘기까지도 이제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화제예요, 사실. 네. 그래서 지금 뭐 코인 의혹 때문에 뭐 탈당까지 했고 그다음에 코인 시장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실제 코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코인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뭐 위믹스 같은 경우가 사실 5월 4일 그러니까 김남국 코인 사태가 직전 5월 4일에는 한 1,500원짜리 됐다가 지금 830원이거든요. 44% 떨어졌어요. 와. 그 사이에 혹시 판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김남국 의원이? 네. 빨리 판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44% 떨어졌고 네. 그다음에 그 위믹스를 발행했던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게임 그렇죠. 회사인데 그건 큰 회사죠. 예, 이게 주가도 봐야 돼요. 주가도. 이게 그 5월 4일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한 2,900원 하다가 지금 이제 최근 종가 보면은 12일이죠. 44,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16% 떨어진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코인 사태 뭐 권도영 대표도 그렇고 이번에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코인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는 코인들 자생적으로 좀 발전해야 될 코인들이 평가가 어떻게 받고 있냐면 김치 코인, 네. 잡코인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다 보니까 네. 업계에서는요 지금 만나보면은 원망의 목소리가 자자합니다, 진짜. 예, 가뜩이나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분위기까지 왔다 보니까 뭐 주가 떨어지죠, 코인 다 떨어지죠, 그 다음에 뭐 넷마블 주가도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좀 원망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사실 액수만 보면 네. 김남국 의원 건보다 훨씬 큰 거잖아요. 권도영 대표 건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히 외국인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많죠. 네. 이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권도영 대표 건도 그렇고 최근에 그 라덕연 주식 투자 건도 그렇고 네네. 사실 이제 액수만 놓고 보면 이걸 저희가 더 비중 있게 다뤄야 되는데 정치가 그렇게 놔두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언론에. 아, 이게 제가 지난주에 네. 분위기 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었어요. 네. 이게
시장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네. 에어드롭에 대해서. 아. 이 에어드롭 있지 않았느냐라는 게 시장에 있을 수 있었는데 있어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난주에. 왜냐하면 네. 이게 좀 덕코인이 떨어질까봐?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센 얘기니까. 아. 그래서 김남국 의원도 반대를 그러니까 그 부정을 했습니다. 네. 에어드롭 없었다 이런 네. 얘기했는데 민주당 자체 결과에서는 에어드롭 있었다. 네, 그렇죠. 에어드롭 네. 있었는데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네. 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코인을 이제는 뭐 위믹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벤트로서 받은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사실 지난주에 막 입이 너무 근질근질한 거예요. 왜냐면 에어드롭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신규 가입 이벤트 같은 경우에 에어드롭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주주 배당 같이 맞아요. 이제 기존에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에어드롭을 주는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가 팽팽했었습니다. 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은 하기가 갑자기 잘못 얘기했다가 갑자기 그쵸. 그쵸, 확인이 이거- 안 됐는데. 네. 원래 그래서- 딴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재밌으니까 제가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코인을 사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데 잡코인, 뭐 얼트코인, 뭐 네. 김치코인 이제 부르는 표현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빼고는 다 얼트코인이라고 불러도 되고 이렇긴 네. 한데 그러면 이제 코인은 사실 아무나 발행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스탠포드 나온 누가 MIT 나온 누가 칼텍 나온 누가 이게 기술적으로 이게 최고야 이런 코인들이 있지만 한국에서 코인 발행할 때는 이거 누군데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위메이드 뭐 넷마블 이게 조 단위 시총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바로 그냥 잡코인이라고 하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러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 뭐 예를 들어 김남국 의원이 이제 매매했다는 코인 종류가 뭐 41개인가 이렇게 나왔다는데 네. 저는 그중에 게임 회사가 다룬 코인을 갖다가 네. P2E라는 개념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는 정책적 이슈지만 이걸 무조건 이렇게 뭐 이름도 없는 잡코인 취급하는 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이런 얘기하면 칼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 업계에서 보기에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그렇게 봐요. 이제 P2E에 대해서 네. 플레이 투 원에 대해서 과연 이거에 대해서 가상화폐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네. 왜냐하면 이게 한번 잘못 들어오면은 네. 엄청난 피해자들이 양상되거든요. 아. 왜냐하면 게임에 몰두하게 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소수의 코인을 벌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게임에 중독이 될 텐데 아. 이거에 대해서 과연 합법화 해줘야 되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 이슈가 있고 만약에 이제 P2E가 네. 만약에 뭐 지금의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뭐 입법화가 돼서 네. 뭐 체계화된다 그러면 제가 글쎄요 이게 찬반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원래 가상자산 하면 네. 리니지 성이 1억에 팔리고 가상화폐는 아니지만 그리고 뭐 한 20년 전 얘기지만 한 게임 고스톱 같은 거 있을 때 그렇죠. 그거 엄청 알바해서 게임머니 파는 것도 사실은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지? 왜 반대하는 거지? 이런 예전에 있던 암흑 속에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네. 들고 아니 저는 뭐 잘 몰라서 그냥 네네. 복잡한 근데 생각이 어쨌든 들었는데 김치코인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맞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국산이니까. 그렇죠. 네. 한국에서 발행된 코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치 코인을 약간 비하하는 거죠. K 코인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굉장히 원망이 많아요 지금.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스 공공요금 인상 여부 정부에서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다는데, 네, 권 평론가님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게 시장에선 또 과연 전기요금 얼마나 오를 것인가 보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7원에서 8원 정도 그래서 원래는 7원 정도 나왔다가 지금 이제 8원으로 좀 올랐어요. 1원 정도에서 8원 정도 오를 것이다. 2분기 전기요금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도시 지역 6월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2,500원 정도 이제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요. 그러면 총으로 본다 그러면 한 5만 한 2천 원 정도 내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근데 이게 한 8원이나 7원 정도 올렸을 때의 경우고 지금 사실 13원 올려야 된다. 왜냐면 1분기 때 13원이 올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도 원래 두 자릿수 올려야 된다는데 아시겠지만 총선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네.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사실 여당이나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작년에 윤석열 그 캠프에서도 대선 공약은 인상 안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스러운 예. 게 사실 올려야 될 타이밍에 못 올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저는 때 못 올린 거죠. 사실 그때 원가가 올라서 올랐어야 예. 되는데. 그렇죠. 지금 정부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저는 아. 개인적으로 이건 솔직하게 그냥. 네, 네. 왜냐하면 지난 정부터 올려야 될 불구하고 못 올려. 그때 제가 방송 나오면서 올려야 된다. 이거 네. 왜 안 올리냐. 네. 그럼 나중에 이제는 몇 년 후에 이거 한꺼번에 올리니까. 한꺼번에 올리게 되니까 네. 올려야 되는데 원가가 오르는데 안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가장 불만이 이거예요. 정치가 자꾸 이게 경제적으로 압력을 주다 보니까 네. 한전에서가 이제는 눈치 안 볼 수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볼 수 없으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러면 생활 전기랑 네. 산업용 전기가 임금 체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금 체계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면 이게 이만큼 똑같이 정액으로 똑같이 올린다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산업용 요금은 따로 이제는 책정이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전기요금 가정용이 오르면 따라 올라가죠, 당연히. 따라 올라가는데 그럼요. 더 올리나 덜 올리나 아, 그렇죠. 그거는 좀 또 봐야겠네요. 네. 가스 요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스요금도 지금 전기요금이랑 같이 오를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공공요금은 계속 오를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서민들 입장 또한 뭐 소상공인 입장 뭐 정말 지금 뭐 허리띠 졸라매고 있고. 근데 한전도 어쨌든 적자가 심하고 너무 가스공사도 심하고 이러니까 이제 안 올릴 수는 없는 그렇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안 지금- 그러면 나라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속보가 떴는데 네. 당정이 전기와 가스요금 모두 인상하기로 했고 네. 대신 사회 배려 계층은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인상이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네, 일단은 확정이 됐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느냐는 지금 근데 조금 퍼센트나 지켜봐요. 액수는 아직 속보로 안 뜬 거죠. 속보 네. 인상만 속보로 떴으니까 네. 그건 나중에 저희가 확인하기로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양극화 불평등은 심해지고 코로나 이후에 재기가 안 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서민부들이 많은 상황에서 사실은 뭐 돈 많으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이게 요금 체납도 요즘 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체납액은요, 납기일 기준으로 2개월이 넘었는데도 이걸 내지 못하는 그 금액들을 말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한전에서 최근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주택과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704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요,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수준이고요. 작년 자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 말과 비교해서 보면 10.7% 늘어난 금액입니다. 사실 근데 전기요금을 못 낼 정도다 하면 여기는 거의 집안 가계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붕괴됐다고 봐야겠죠. 전기요금 못 내면 조금 있으면 전기 끊기거든요. 네. 그럼 아예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도 이렇게 서민들이 전기요금 못 낼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것도 좀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창양 장관이 9시 20분에 구체적인 인상폭은 브리핑을 네. 한다고 하니까 저희 시간에 지금 전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복지 측면에서 보면 전기요금 미납한 가구를 찾아서 긴급 구호나 긴급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촘촘히 그런 사회복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참 그것도 의문이긴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권혁중 평론가님 보시기에 어쨌든 인상은 불가피하다. 아, 그럼요. 당연한 거고. 네. 그러면 지금 뭐 한국전력이 각종 부동산 다 판다라고 막 나왔던데 어느 정도 상황이 안 좋은 건가요? 지금 뭐 적자는 계속 되고 있고요. 이제 21년도에 5조 8천억 원 적자, 2022년도에 32조 원 적자입니다. 32조요. 네, 그다음에 지금 21년부터 이제 올 1분기까지 45조 원 적자가 계속 쌓여 있는 상태고 이게 부채로 따진다면 193조 원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올해 이제 부분 자본 잠식 한마디로 이제는 내 자본금이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 한전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셔야 될 게 사실 가스공사나 이런 거를 이제 미수금으로 뺀단 말이에요. 네. 그 미수금이라는 건 결국에는 나중에 회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미래 세대에 대한 네. 부담이에요, 네. 계속 이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쌓아 올랐다 부채를. 그러면 한전이 이제 기존에 있던 부채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못 올리면서 갑자기 급격히 부채가 거의 두 배 규모로 지금 늘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1분기 때 13원이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두 자릿수로 크게 올렸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두 자릿수 또 올려야 된다 그러는데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봤을 때 한 8원 정도 올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 뭐 발표를 하시겠지만은 그래서 그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적자가 심해지다 보니까 뭐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갔다라고. 부동산은 다 매각한다고요? 뭐 매각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임대도 하고. 그 수도권 알짜 자산이 바로 여의도에 있는 남서울 본부거든요. 네. 여기를 이제 팔겠다라고 네. 했고요. 서울 서초구에는 한전 아트센터 3개층, 그리고 인천에도 서인천 지사가 있거든요. 뭐 여기 같은 10개 사옥은 임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자구책 발표에 대해서 여론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너무 어설프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우선 자폭 수준의 대책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이유는 남서울 본부를 매각할 경우 결국 직원들이 근무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곳을 임대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불황이잖아요. 지금 팔아봤자 제가 못 받을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면 또 값을 못 받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공기업 직원들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자구책을 내놔야 되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계속 못 올린 것 뿐인데 왜 우리가 감내해야 되냐 뭐 이런 또 반발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 받겠다라고 네. 했거든요. 네. 하여튼 뭐 참 어려운 문제고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뭐 정책적으로는 이거는 뭐 적자를 감내하고 나라 돈을 더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또 아니다 공기업화 됐으니까 그렇게 볼 거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좀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참 그런 건데 어쨌든 슬기롭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요. 네, 좀 다음 주에는 김태현 변호사님과 함께 만나는 걸로 하시죠. 지금까지 권혁준 평론가 김혜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